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도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낙폭이 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10년 전으로 뒷걸음질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어제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더니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폭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낙폭은 더 크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이 모두 차익실현 매물로 쏟아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짜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마감까지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현지 시간 1일이죠.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 조치했습니다. 피치는 이날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이처럼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또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고려해서 반영했다라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이슈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대치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배구조가 악화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라는 소식은 국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 등급을 하향 조정한 거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2021년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된 이후 미국의 주가는 15% 이상 빠지는 등 폭락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바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번에는 강등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투자증권은 이미 S&P가 AA+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S&P 신용등급 강등만큼의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미 국채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네,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20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3% 올랐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5%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굉장히 높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물가 상승률 둔화 배경에는 석유류가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9%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됐던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른바 밥상 물가죠. 이 식품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식품 부분은 4.1%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극한 호우의 파급력은 일정 시차를 두고 8월에서 9월 물가지수부터 반영될 것이라며 향후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정관 예우 때문이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러한 논란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LH 퇴직자들이 관련 건축업계에 재취업하고 LH 공사 수주에 나선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건축계와 정치권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관 예우가 비판대에 오른 건데요. 감사원이 지난해 6월 LH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가운데 계약업체 재취업자 수는 절반이 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공동주택 설계, 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입찰 참여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공모기간 또는 심사 직전에 평소 알고 지냈던 내부 비용과 사전 접촉을 했음에도 감점 등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LH도 심각성을 느끼고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LH가 이런 정관 예우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일단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관련 업체의 LH 출신 명단을 제출받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실제 이한준 LH 사장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LH 정관이 누가 있는지 정부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허위로 명단을 제출했을 때에는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부터 LH의 정관 예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최유정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파란불 켜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의 분위기가 큰데요. 특히 전일 코스피는 장중 2668선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670선을 목전에 두고 오늘은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까지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전지 종목들의 수급 불확실성과 피치의 미국 시장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는 통합 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10억 5,100만 원, 매출액은 93억 1,7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4.5%, 매출은 4.1% 감소한 수치인데요. 지니언스 측은 지난해 공공기관 선 발주권 등 특수사업의 영향이 올해 2분기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23억 8천만 원, 매출 183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31.5%, 매출은 19.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8억 원으로 26.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토지신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에셋 증권과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한국 B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는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2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9억 9,100만 원으로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당기 순이익은 역시 72억 1,4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마왕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왕관은 중간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500원씩 총 9억 691만 6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1.42%로 배당금은 오는 8월 11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초전도체가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찍고 있는데요. 앞으로 2차 전지의 주도주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학계와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초전도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상용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초전도체와 구리, 핵융합 에너지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월요일 이 시간에 짚어드렸는데 추가적인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뜨거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국립연구소를 비롯해서 또 중국의 연구진이 이 연구 결과를 좀 뒷받침할 만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초전도체라 무엇이고 이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좀 짚어주세요. 글쎄요. 참 주식시장에는 많은 테마가 나오는 것 같고 그 테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게 나오면은 저도 예전에 한번 있었던 테마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내용을 짚어보지 않으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과학 기술과 좀 연관이 돼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 전이 온도라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값이 0이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0이라고 하면은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작동될 때 발열이 이론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만큼 효율성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신기술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려대 벤처 좀 팀이에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쪽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원에서 만들어진 LK99라는 초전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구나
논문을 올릴 수 있는 약간 좀 공개된 검증받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가능은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양산될 수 있고 완성된 기술은 아니다라고 좀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곳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좀 그래도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은 같습니다. 뭐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제3의 물질 발견 정도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죠. 서남의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도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덕성도 상한가 그리고 고려 아연 역시도 고려 제강 역시도 상한가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전도체 관련 논문 발표 이후에 오늘까지 주가 양상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글쎄요. 일단 오늘 상한가 간 거는 그냥 다 초전도체랑 연관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 보면 코스피가 1.8%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2.8% 빠집니다. 네. 그럼 대부분은 다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쪽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도 상한가를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개 좀 짚어보면은 일단 서남 이런 쪽들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요. 네. 또 덕성 우선주,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모비스까지 들어가 있고 뒤쪽에 있는 종목들도 따라서 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주도해 나가는 업종과 섹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들로 어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정말 테마성, 실체가 뚜렷하게 안 보이지만 일단 사고 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전도체가 불가능한 기술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신뢰도 있게 이 논문이 검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기술로 인해서 초전도체라는 걸 정말로 우리가 그냥 최초 연구실 개발과 양산이라는 건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최초로 세계 최초 4680 원통형 배터리 우리 성공했어. 개발 성공했어. 이거 공장 가져가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절대 수율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나와 있는데 물론 과학기술이 발전은 굉장히 빨라요. 네. 언젠가는 완벽하게 완성된 기술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게 제가 나왔던 뉴스들과 논문들을 조금 훑어보니까 네. 그런 내용들로 좀 추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논문에 대한 검증 단계도 필요하고 만약에 최초라고 하더라도 양산까지는 또 다른 개념인 만큼 계속해서 추가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면요. 뭐 초전도체 재료인 구리 관련주도 있고요. 뭐 초전도 자석과 관련된 주들도 있고 뭐 신상 델타테크나 고려 제강 같이 지분 보유가 또 이슈가 네.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선별해서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그게 사실 뭐 지금 조금 시장의 흐름이 돌고 돌아왔어요. 에코프로 그룹주 올랐고 포스코 그룹주, 거기다 LS 그룹주까지 전부 다 테마를 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었죠. 이게 과연 실적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있어서 올라온 거냐 아니면 단순히 테마성으로 부각이 됐던 거냐. 근데 돌고 돌아서 결국은 초전도체라는 것까지 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느껴지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주도해 나가는 섹터와 업종이 없다 보니까 이쪽의 부각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대부분의 종목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단기간에 실적과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나마 좀 볼만한 건 고려 제강인데 이쪽이 자회사 KAT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초전도체 이런 관련된 것들을 2010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100%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고요. 네. 거기에서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초전도 관련된 감속기, 우리가 로봇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는 부품이죠. 그런 것들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업이 상장이 안 돼 있는 자회사이고 지금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돼 있지만 아직은 다른 것들은 조금 시총이 가벼워서 이런 테마를 타고 날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쪽은 시총이 조금 무겁습니다.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세계에서 국내에서는 아마 이쪽 KAT 쪽의 기술력을 굉장히 알아주고 있는 뭐 이탈리아 쪽으로도 협업을 해서 2014년에 한 740억 가량의 수주가 있었던 걸로 지금 기사를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적 관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2차 전지제 쏠렸던 관심이 지금 초전도체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연구를 한 이력이 있는 만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요. 자기 부상 열차도 있고 핵융합 발전 등이 있는데 사실 제한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제한이 사라질 것 같이도 느껴집니다. 네. 그렇다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나온 얘기만 듣고 보면은 네. 진짜 꿈에서만 가능했을 것 같은 것들이 네. 다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학자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네. 지적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MRI. 이런 네. 것들 찍어보셨죠? 그쪽에 네. 자기공명장치 이런 쪽들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부품이고요. 거기다 전력, 전송하고 저장하고 이러는 데에도 굉장히 효율성이 아까 저항값이 이론적으로 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나 이런 것들 없이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자기 부상 열차 이런 부분이죠. 고속철도라던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회사 설립해서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진공관 통해서 빠르게 이동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미래 우주 비행, 초전도 자석, 양자 컴퓨팅까지 전부 다 사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론적으로 정말 이 0이라는 값이 모든 양산 제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시점이 돼야지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으로 단 한 번에 몇 번의 횟수 대비했을 때 한 0.1%, 1%에 도달하는 결과값을 가지고 이걸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초전도체가 이제 발견이 되고 사용이 된다라면 사실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찾아보니까 상용화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실현하는데도 조금 걸림돌들이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서 게임주는 주식시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봐야겠죠. 코로나19 특수가 감소하고 2차 전지 쏠림 현상 때문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 유의미한 작품들이 다수 출시되면서 매출이 증가했고 또 7월 들어서 하반기 대작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게임 섹터는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주들 좀 부진했다라고 봐야겠죠. 오늘도 살펴봤을 때 위메이드 그룹주를 제외하고는 네. 모두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서 짚어드린 것처럼 이제 7월에 게임주 실적 우려감도 네. 있고요. 신작 기대감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만큼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2차 전지주 수급이 쏠렸던 부분이 약간은 조금 네. 파급이 되는 만큼 이젠 좀 반등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본질적으로 게임의 종목 각각 개별 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진 건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달라진 건 시장 환경 매크로적인 변화거든요. 여기에서 이 게임의 실적 숫자가 올라가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지금 현상들이 아니고요. 다만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에 달했고 경기 침체도 연준이 선을 긋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해 있던 유동성들이 다시 주식이라는 리스크한 자산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게임주 정말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야? 그게 아니죠. 일부 그런 기업들이 정말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동성의 다시 한 번의 움직임, 리스크한 자산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이런 것들을 거쳐서 네이버 카카오 요즘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IT 이런 쪽들이 성장성, 모멘텀은 갖추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가장 피해를 받는 주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급의 힘으로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수급의 힘으로 유동성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상향이 일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억의 영업이익에 PER 5를 줬다라고 하면 500억의 시가총액인데 그 숫자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만 PER을 20배로 바꿨다. 그럼 5에서 20으로 4배가 상승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20 곱하기 영업이익 100 해서 2천억의 시가총액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숫자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유동성의 힘으로 좀 이해를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게임주 자체가 변했다라기보다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넥슨 게임즈의 경우에는 사실 내일 중국의 블루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정식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장님. 그런 가운데 컴투스의 경우에는 뭐 지난 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도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다지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좀 넥슨 게임즈가 앞으로 좀 독주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실적이라던가 기대감, 본업의 변화를 놓고 보면은 지금 사실 넥슨 게임즈 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임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독보적이겠네요.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안 내주다가 최근에 좀 내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획득한 게임사 중에 하나가 또 넥슨 게임즈 쪽이 될 거고요. 이게 사실상 2000년대 후반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고 그걸 글로벌 판권 획득, 외자 판호 획득 이런 것까지 다 이루어지면서 2010년 초중반 때 되겠죠. 그때 만들어져서 매출이 일어났던 게임인데 아직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연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는 중국 어렵네 외자 판호도 안 내주고 이제 우리 중국에서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곳들은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었던 맞아요.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작이에요. 신작의 흥행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게임이 많이 출시되고 중국 같은 곳들에서는 대규모의 자금을 통해서 어차피 이 게임이 잘 돼야 되는 건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크거든요. 근데 그 마케팅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자금력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게임사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던전 앤 파이터의 성공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레퍼런스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게임사들은 이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것들이 출시 전에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중국 내 사전 예약자 수만 지금 418만 명, 거의 4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 이게 게임이 인기 순위에만 반짝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봐야 될 게 매출 순위가 얼마나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블루 아카이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네요. 매출 순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이겠네요. 중국은 아직 출시는 안 됐고요. 내일 출시됩니다. 네,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렇고 이제 이런 추이가 이랬던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뭐 더위를 좀 제대로 먹었다라고 봐야겠죠. 주가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반기는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종목별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항상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이제 워낙에 빠르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손안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찾아서 틀어놓고 뭐 자동으로 매크로도 돌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그리고 특히나 북미, 유럽 이런 쪽들에서는 콘솔 게임의 마니아층들, 특히 일본, 바로 옆 나라인 일본도 그렇죠. 그런 게임의 좀 다변화된 형태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걸 것 같아요. 대부분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들이 MMORPG, 다중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 쪽들이 사실 아이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뽑아서 남보다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변화해서 장르의 다변화를 꾀해야 될 것 같고요. 게임 형태, 모바일뿐만 아니라 PC라던가 콘솔 쪽에도 조금 더 다변화해서 매출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게임사에도 좀 다변화되면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장르와 매출 다변화 모두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전도체와 게임 관련주들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탑픽이 초전도체에서는 도저히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너무 많이 오른 것보다도 많이 올랐어도 싸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이 조금 더 완성되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게임사 중에서 아까 제가 이제 넥슨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위즈라는 게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쪽이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이게 콘솔이에요. 콘솔 형태로 우리 예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콘솔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는 그런 것들도 콘솔이고 예전에 우리 이제 세대 같은 경우는 제믹스, 패밀리컴 모르시죠? 제가 게임을 그다지 연배가 아마 모르실 것 같으세요. 그런 쪽들이 이제 그런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이 북미, 유럽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시가 될 텐데 게임스컴에서 상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에요. 9월 중순 이후에 출시가 될 텐데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촉매제가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형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변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주가가 그런 기대감을 앞두고도 많이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네오위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카카오 그룹주가 모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 주가 흐름이 살아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은 카카오 그룹주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라고 봐야겠죠. 특히나 또 카카오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 오늘 장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데에는 이제 문어발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지금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이게 조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최근에 오른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2차 전지가 지난주에 갑자기 임원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네. 떨어지면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카카오를 좀 몰린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좀 좋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는 측면,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뜨고 있는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하신 같이 어떤 지배구조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는 이미 작년에 다 대부분 끝났고, 그 네. 이후로 카카오가 물적 분할을 통한 IPO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식은 어느 정도 불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르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측면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의 한 축이 네. 있고, 또 다른 축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카카오 플랫폼 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이 광고 매출인데, 이게 침체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시그널이 각 곳곳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네.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같은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 구글이라든지 네. 메타라든지 이쪽의 최근의 실적을 보면 광고의 업황 개선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유튜브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에 4%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굉장히 떨어졌던 이런 주 수익원인 이 네. 광고 수익이 올라가서 기본적인 체력을 다 다진 것이 아니냐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간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짚어주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어제 카카오페이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 비용이 더 크게 늘면서 단기 순이익에선 적자를 좀 이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IB에서는 지금 카카오페이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금융 정책과 덧붙여서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이유는 네. 사실은 불황형 흑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가 바뀌면서 네.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채 비율을 좀 줄이려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네. 또 거기다가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중저신용자들이 갈 네. 곳을 곳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흡수한 곳이 카카오페이였고 이게 일종의 대환대출 플랫폼이죠. 메릴 린치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는데 카카오가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우선 전 국민의 95%가 카카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로는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데다가 중저 신용 대출자들이 그 전환 대출을 지금 해야 되는 경기가 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강점이 보인 거죠. 그래서 메릴 린치에서는 그동안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특히 그 시중은행과 기존 은행의 은행 분권과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 금융의 정부 정책이 지금 바뀔 건데 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는 카카오페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금융권에 보면 시중은행 그 금감원화 금융위에서 시중은행을 하나 더 늘리겠다라고 네. 지금 매기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대구은행을 시중으로 넣으려고 해서 네. 그만큼 기존 5대 시중은행이 과도한 이자 수익을 가져가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자율을 낮추지 않으니까 가계부채가 그 내관이 되고 있는 이 정부에서 네. 시중은행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경쟁을 붙여서 낮추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매기효과는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뱅킹이 이럴 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고시장, 틈새 네. 시장이죠. 그 시중은행에서는 잘 다루려고 하지 않는 중저신용자들에게 그 플랫폼, 그러니까 대환대출 플랫폼을 잘 가동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카카오 플랫폼을 가지고 하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수익이 저는 더 성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것 같아요. 뭐 대한대출 같은 경우 사실 시중은행에서 받으려면 좀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뭐 서류도 많이 번거롭죠. 필요하고 번거롭잖아요. 네. 그런데 좀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카카오페이는 뭐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카카오뱅크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사실 분기 최대 실적을 지금 발표한 걸로 네. 나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뭐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한다라는 뭐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카카오뱅크는 뭐 인터넷 전문은행 3사 중에서 뭐 유일하게 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좀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부분이 앞으로 오히려 악효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아까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 사실은 마치 맞물리는 거예요. 네. 인터넷뱅크의 가장 그 시중은행 대비 강점은 네. 굉장히 손쉽게 접근하고 빨리 받고 그리고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일단은 그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먹혔고 카카오페이에서 연결된 그것이 중저 신용대출자들이 결국은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신용대출을 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메랑이 돼서 오려면 뭐가 높아져야 되냐 하면은 사실은 여신은 지금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연철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연철이 올라야 이게 부메랑이 돼서 오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연신은 늘었지만 연체율은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분기 연체율이 0.52%인데 전분기에 0.58이니까 0.06%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역시 빅데이터 AI의 힘이다. 그러니까 인터넷뱅크가 그나마 차별화될 수 있는 거는 네.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저신용대출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는 데이터 신뢰성을 가지고 빌려주기 네. 때문에 여신은 늘었지만 연체율은 떨어지고 있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메랑은 만약 이대로 간다면 네. 또 다음 분기 연체율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부메랑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기 국면 그리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2%포인트 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별 이변이 없다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에게는 더 수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경우 여신은 늘었지만 연체율이 감소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인터넷 뱅크로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카카오게임즈도 실적을 발표를 했죠.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 분기보다는 증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하회하는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사실 신작인
아케이지워의 성과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그런 가운데 사실 또 이제 2분기 게임 업계는 상반기 대형 흥행작 출시 여부가 희비를 좀 가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3분기에는 또 다른 신작인 RS의 효과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잠재된 두 개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아케이지워가 그 출시 후에 양대 마켓에서 한때 1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실적이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10위권 밖을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직 이 아케이지워에 대한 실적 추정은 좀 더 가능하다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난 25일 날 신작 하나 더 발표했거든요. 네. 그 RS라고 MMORPG인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다른 게임사와 같은 전략으로 MMORPG 시장을 더 공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난 25일 날 그 공개한 RS 같은 경우도 첫날 반응 이후 출시 사흘 만에 네. 구글 탑5 안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잠적 성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포텐셜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진출입니다.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 글로벌 진출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까지 더해진다면 카카오 게임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분이 진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네.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이건 항상 이 종목을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수급 상황을 보고 네. 그리고 그 종목의 실질 가치를 보고 두 네. 가지를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실질 가치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에 몰렸던 자금들이 지금 계속 핑퐁처럼 어디 움직이고 있어요. 네. 뭐 오늘은 뭐 상온 초전도 같은 데로 네. 몰렸다가, 그리고 지난달에는 자동차 부품주로 몰렸다가 또 그게 몰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수급의 밸런스가 네.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나 게임 같은 데로 한 번 더 갈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두 가지를 잘 봤다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렇죠.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하반기도 잘 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게임주 전반이 다 훈풍이 좀 불어야 될 그렇죠. 것 같거든요. 좀 네. 좋아져야지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게임주 전반이 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상승 동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게임은 네. 초기에 얼마나 반응이 좋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초기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초기 반응이 되게 중요하고, 네. 일종의 드라마하고 비슷한 거죠. 게임이 드라마 컨텐츠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그렇죠. 초기 시청률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게임도 그래서 웹순이라든지 초기에 얼마나 히트를 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게임주를 판단하시는 분들은 한 10주 정도의 초기 한 처음에 4주 그리고 10주를 이렇게 한번 지켜보면서 그 게임의 흥행몰이 정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그런데 10주 정도를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실적을 나타내는 건 사실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 게임즈가 그 앱에서 1등했던 그게 아직 네. 2분기에도 실적이 다 100%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차가 좀 생각보다 시차가 있는 있네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시차를 보고 언제쯤 들어갈 건가를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게임주는 초기 흥행몰이를 보고 언제쯤 들어가야 되겠다고 한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 본인의 가치에다가 네. 만약에 수급상까지 같이 몰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스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네, 게임주의 경우엔 초기에 얼마나 흥행몰이 하는지 살펴보시고 그게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쯤에 반영이 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를 또 살펴봐야겠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1분기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2분기에도 영업 매출은 늘겠지만 네. 영업이익은 쇼크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30% 가까운 감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어떤 카카오 같은 악재가 경우는. 있었을까요? 우선 SM&T 인수했잖아요. 네. 그 SM&T가 편입되면서 외형은 성장을 했어요. 네. 매출이 성장한 거죠. 그런데 비용 부분에서 SM 인수로 인한 그 인수 가격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PPA라 그러는데 네. PPA 생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투자 비용도 네. 증가해서 이게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나고 있고,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비용이 하나 있죠. 그 바로 챗GPT. 네. 네.
네이버는 8월 달에 공개를 하지만 24일쯤 공개를 하죠. 네. 카카오는 한 10월에 11일 공개를 하는데 네. 공개할 동안에는 계속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코GPT라는 거 뭐 이제 다음 네. 질문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비용 상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SM엔터 인수로 인한 비용 상각 네. 그리고 그 AI 챗GPT에 대한 비용 상각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SM엔터가 연결이 되면서 매출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전분기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게 대책입니다. 근데 그러면 언제쯤 이익이 발생할 거냐? 네. 저는 내년쯤 돼야 실질 이익이 될 거다. 근데 이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챗GPT나 SM엔터에 대한 시너지가 네.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 네. 들어오시면 좋은 거고. 그렇죠? 네. 예.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누구도 판단 못 하지만 네. 계속 정보를 취득하면서 그에 네. 대한 SM엔터와 챗GPT가 연동했을 때 카카오 플랫폼에 어떤 이득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네. 많이 생각해 본다면 저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든 부분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만큼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투자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그냥 수치로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실적을 단순히 숫자로 보는 것은 굉장히 오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업이 잘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지금은 그 미래 성장을 위한 SM엔터를 인수했고 네. 그다음에 챗GPT를 위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투자가 네. SM엔터와 챗GPT가 별도인 것 같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와 AI 그다음에 SM엔터가 묶이면 어떤 이런 시너지가 있느냐?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안 사용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사용할 플랫폼 수가 많이 없죠.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AI 챗GPT가 되기 시작하면 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확장성이 더 커지겠죠. 거기에다가 전 세계인들이 그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김범수 회장이 SM엔터를 무리하다시피 해서 인수를 한 거거든요. 이 두 개가 묶였을 때 전혀 다른 양상의 플랫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가 SM엔터와의 시너지는 단순히 지금까지 나왔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하나 인수했다고 해서 오르는 정도가 네. 아니라 새로운 양상의 플랫폼이 구축할 수 있다. 언어의 장벽까지 끝까지 무너진다. 네. 그러면 카카오가 여기서 조금 더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으로 그 교두보를 마련했거든요. 네. 뉴욕 시장에 웹툰을 상장시키면서 웹툰으로 그걸 접근했다면 카카오는 K컬처로 접근해서 그게 어느 정도 문이 열린다면 네. 양상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사가 정말 안 돼서 그랬다. 1분기는 네. 4분기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광고 수익도 들어오고 네. 이제 아까 제가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오르기 네.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오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투자로 인한 감소는 새로운 기회로 봐야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글로벌화되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카카오 그룹주 대에서 추가적 성장 동력이 더 클 것이다라고 보는 쪽은 어디가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에 보는 재밌게 보는 데이터 중에서는 카카오에서 전체 트래픽의 50% 이상이 차지하는 게 네, 오픈 채팅 3탭 신설 비즈보드거든요. 네, 요게 지금 광고 노출에 대한 그 수익들이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광고 그 연결이 좀 올라온다면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의 AI가 코 GPT 2.0이잖아요, 그죠? 네, 요게 비용 몰입이 끝나는 시점, 3분기 끝날 때, 4분기 영업이 나타날 때쯤이면 한번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4분기에는 이 코 GPT 2.0이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한 번 더 실린다면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카카오를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내용들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초전도체주는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중할 때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피해 거짓 출격을 앞둔 네오 위즈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AI의 성과가 주가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